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췌장 낭성 질환에 있어서의 초음파적인 어떤 진단의 접근법에 대한 제목이 되겠는데, 오늘 이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췌장 낭성 종양의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골드 스탠다드가 MR하면 CT 이렇게 돼 있고, 서베일런스 때도 대부분 MR 위주로 하기 때문에 초음파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부에는 제가 이제 간단한 췌장 낭성 종양의 리뷰를 잠깐 하고, 초음파의 어떤 역할이 특히 투네스 얼트라사운드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최근 몇 가지 페이퍼가 있어서 그 소개 좀 해드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초음파 진단뿐 아니라 CT, MR와도 다 연관되지만 모르폴로지컬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 낭성 종양은 여러 논문을 보시다 보면 PCN, PCL, CPL 이렇게 약자를 많이 씁니다. 이게 뭐 펜크레시스 네오플라즘이고, PCL은 리전이라고, 슈도시스트가 포함된 좀 광범위하게 PCL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CPL, 시스틱 펜크레시스 리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는 비종양성 질환으로 슈도시스트나 유테션 시스트 같은 비종양성 질환이 있고, 종양성 질환 중에서는 특히 펜크레스 플라코에 생긴 펜크레시스 네오플라즘, 오늘처럼 말씀드리게 될 이 네 가지 질환, 그리고 펜크레틱 솔리드 투머의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췌장 낭성 질환 종양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두 가지가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영상검사 이용이 증가되면서 췌장에서 발견되는 빈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다른데 초음파에서는 보통 한 0.1에서 0.3% 정도 발견되고, CT에서는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또 EU에서는 그에 또 한 5배 정도, MR은 한 20%까지 발견됩니다. 우리 70 이상 환자들은 MR에서 한 40% 이상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MR에 비해서 거의 100분의 1 정도의 디텍션 웨이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역할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복부 통증 환자한테서 우리가 쉽게 1차 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초음파이기 때문에 전혀 또 무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PCN이라는 것은 다른 헤파틱 시스트와 달리 이제 아무리 작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고 현저도 악성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종양성이냐 비종양성이냐 감별을 일단 해야 되고, 종양성이라면 점액성이냐 비점액성이냐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MR까지 포함하더라도 이 양성 악성 병변을 아니면 점액성 비점액성 병변의 감별 진단에 약 정확도가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낭성 병변의 각각 병명을 포스트 오피 스타디를 가지고 비교해 보는 논문을 보더라도 병명을 옳게 진단할 수 있었던 경우는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난서지컬 PCN이라면 팔로업을 적당히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슈도시스트 가장 많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게 아니고 대부분 최근 페이퍼를 보면 이제 IPM이 가장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논문마다 다 다른데 최근에는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 제 개인적으로 봐도 저희 병원에서 대부분 다 70-80% 이상이 IPM으로 진단되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긴 한데, 이 PCN이 진단되고 난 다음에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 가이드라인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IEP 가이드라인 2006년, 22년, 2017년에 나왔고, 유럽형 가이드라인이 2017년, 18년, 그리고 AGA, ACG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 보시게 되면 결국은 얘기하는 것이 하이리스크 그룹이 어느 것이냐, 또는 이제 하이리스크 그룹에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로리스크 그룹에서는 어떤 경우에 유해성을 하고 어떻게 해서 웹성을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각각 가이드라인마다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컨센서스가 이제 확립되면 좀 더 새로운 통합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결국은 하이리스크 PCN이냐 로리스크냐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진단했더라도 큰 병원을 바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추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인데, 이제 하이리스크를 보면 환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 존디스가 있다든가 메스가 만져진다든가 하는 경우에 하이리스크가 될 것이고, 메인 피덕트가 이제 10mm 이상이면 데피니트하게 하이리스크 스티마타, 특히 아이페멘에서 리파레노패스가 있거나 피덕트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다든가 뮤랄 너들이 있다든가 솔리드 컴포넌트, 또 티컨 등을 여기까지는 이제 아실 것이고, 시스트 사이즈가 이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3cm가 넘어가면 하이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연구를 보면 3cm 이내인 경우, 특히 2cm 이내인 경우에는 이제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캔서 인스턴스가 거의 시스트가 없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cm 이내이고 유니로큘러 시스트이고 하이리스크 팩터가 없다면 그냥 MR까지 찍더라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찾아서 수술해주고, 파란색은 그냥 서베일런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면 되고요. 이제 노란색으로 된 것은 적당하게 요 이상 요 부위는 CT나 MR을 서베일런스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난서지컬 PCN의 경우에 이제 서베일런스를 할 때 골드 스탠다드가 MR 밑에 MRCP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이드라인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그룹에서도 수술해야 되고 로리스크 PCN에서는 서베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마다도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첫 1년 동안에는 6개월마다 MRI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5년까지 애뉴얼리 MRI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 체인지가 없으면 인터벌 2년마다 늘리도록 하기도 되어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스트 비전에 팽도 시스트 비전 진단에 있어서 울트라사운드보다는 CT MR이 훨씬 더 우월하고 정확도가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경복부 초음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테크닉도 들고 또 하이 레졸루션 울트라사운드가 보급되기 때문에 이 또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인시덴탈하게 발견되는 췌장囊종이 대부분 다 3cm 이내라고 합니다. 90%가. 그리고 이 3cm 이내를 추적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롱텀 팔로우에도 체인지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몰한 유니로큘러 PCL에서는 어컬트 멀리 오는 시간 0.5%에서 5% 정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로 계속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프렌트 MR이라는 것은 현재로 가이드라인대로 정기적으로 계속 MR을 이렇게 찍을 것이냐, 환자 불편감을 감소하고서도 코스트가 증가되는 걸 감소하고서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검사법을 하고 했을 때 캔서를 놓칠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저울질해서 서베일런스 2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하나 논문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CT나 MR 이후에서 췌장囊종을 발견했던 환자한테서 결국 초음파를 봤을 때 이 췌장囊종을 얼마나 더 초음파에서는 얼마나 발견해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비교한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존의 CT, MR, EUS를 가지고 있던 환자, 그러니까 코릴레이티브 이미지라고 이 논문에 이야기해놨는데,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환자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초음파를 봤을 때랑 이런 없이 그냥 봤을 때랑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콜리티브 이미지가 없이 그냥 봤을 때는 췌장囊종의 발견율이 초음파에서 49%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CTMR을 보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뭐 사이즈나 이런 걸 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 2.5cm까지는 아무래도 CT나 MR을 보고 다시 추적 검사했을 때가 좀 더 디텍션 레이트가 높아지지만 3cm가 넘어가면 대부분 다 초음파를 바로 봤을 때랑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크면은 그냥 그 시스트를 보는 거 추적 검사하는 데는 초음파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닉 윈도우가 충분히 좋다는 가정하에 있습니다. 위치를 봐서도 후질 프로세서에서 가장 놓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MTA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방금 논문에서는
우리가 그냥 CT나 MR 영상을 가지고 진단되는 환자들 경우에 추적 검사를 할 때 결국 MR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뭐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유리 로큘러하고 초음파에서 윈도우가 아주 좋은 환한 사람들은 초음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번 이제 일정 인터벌로 하고 사이사이에 MR을 찍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의 논문을 보면 이제 이건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인데 시스틱 네오플라즘을 추적 검사할 때 MR을 찍었던 그룹하고 MR하고 초음파를 얼터너티브하게 했던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바이애니얼로 MR을 찍었던 그룹에서 약 전체 중에 한 5% 정도에서는 초음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리전을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대부분 다 15mm 이내이고 이것이 전체 클리니컬 아웃컴에 영향을 별로 못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고식적으로 6개월마다 1년 동안 MR을 찍고 그 다음에 1년마다 5년 동안 MR을 찍고 이렇게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6개월마다 초음파를 하고 그 다음 1년마다 초음파를 계속 하면서 2년마다는 또 MR을 찍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던 논문인데 이렇게 트랜스사운드 울트라사운드를 하고 하다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온디맨 MR을 찍어도 그때 하더라도 전체 아웃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코스트도 훨씬 줄일 수가 있었고 MR보다는 울트라사운드의 센시티비티가 72% 정도, 액큐러시가 95%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비싼 MR을 베이스로 해서 롱텀 서베일런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값싼 초음파를 중간중간 이용을 해서 같이 할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초음파 리미테이션이 있긴 있습니다. 새로운 병변, 다른 부위에 있는 새로운 병변을 발견하는 데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지만 아주 젊은 사람이 장기적으로 롱텀 서베일런스를 할 때 이 코스트도 무시 못할 것이고 또한 초음파 윈도우가 아주 좋은 이 PCN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주 유리 로큘러 시스템이고 하이리스크 팩터가 없다면 초음파가 충분히 MR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오버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초음파로 접근할 때 이미징 피처라든가 이런 모포로지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포로지는 크게 이제 로큘러리티, 유니로큘러냐, 멀티로큘러,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어떠냐, 시스템 넘버가 어떠냐, 또 피덕트와의 커뮤니케이션 있냐 없냐를 가지고 감별하는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안방성이냐, 다방성이냐. 그 다음에 사이즈는 2cm 이내인 경우는 마이크로시스트라고 해야 하고 기준이 2cm가 넘어가면 마크로시스트라고 해야 돼요. 6개 이상이면 멀티시스트라고 해야 하고 2개에서 5개까지는 올리고시스트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노멘클처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노플라시스트 중에서는 여기 책마다 조금 다른데 슈도시스트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었지만 슈도시스트가 많고 IPMN, STN 이렇게 이제 되고 MCN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멀티로큘러 시스트 기전 중에서는 마진 자체가 로레이션이 있으면 SCN 그리고 폴모픽한 시스템이면 IPMN 프린터 타입이고 아주 스무스한 쉐입이고 셉테이션이 너무 많이 됐으면 MCN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티피컬하게 하시고 마이크로시스트 기전은 티피컬하게 시스트 아디노마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것이고요. 이제 유니로큘러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로큘러 시스트는 뭐 이 환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췌장염 히스토릭이 있다. 그러면 슈도시스트가 가장 많겠죠. 그 외에 IPMN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유니로큘러 SCN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슈도시스트고 IPMN이고 IPMN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감별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이 메인 피덕트와 물론 이때 이제 MRCP가 찍으면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초음파로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MR 찍었을 때 피덕트와 메인 피덕트와 커뮤니케이션 있는지 없는지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인 피덕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면 슈도시스트와 IPMN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없다면 SCN 그래서 볼 수 있겠습니다.
SCN 중에 유니오큘러 타입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SCN의 경우에는 유니오큘러이지만 마진 자체가 약간 로블레이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메인 피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이 특징적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유니오큘러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이제 일반 데피니션 자체가 인터널 셉툼이나 솔리드 컴포넌트나 월 퀘션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MCN은 여기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흔한 세 가지는 이렇게 슈도 시스템가 가장 흔하고 또 브레인덕 타입 IPMN, SCN 이 세 가지를 이제 쭉 눌러서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cm 이내 유니오큘러 시스템은 대부분 비나인이고 추적 검사를 했을 때 거의 크기 변화가 없는 것이 많고 또 최근에 2cm 이하의 경우에는 거의 뭐 9.2년 추적했을 때 캔서 인스턴스가 1000명에 0.9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2cm 이내 유니오큘러 시스템은 굉장히 안전하게 팔로우를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티로큘러 타입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로블레이션, 마진이 로블레이션 되어 있으면 SCN이 가능성이 많고요. IPMN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플레오몰픽 타입, 플레오몰픽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인다면 IPMN 가능성이 많고 멀티로큘러인데 마진은 스무스하고 셉테이션이 되어 있고 뮤랄 노드 있다면 특히 뭐 40, 50대 여성에서 보인다면 MCN을 도입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틱은 전형적인 SCN에서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주 작은 낭중이 모여있는 로블레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가장 우측 그림처럼 아주 작은 낭중이 모여있으면 이 초음파 자체가 지나가다가 뒤에 후방 음영 증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스트보다는 전체적으로 솔리드하게 나타나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MR을 찍으면 확실하게 감별이 되겠죠. 이렇게 보이는 걸 허니콤 어피어런스라고 얘기합니다. SCN은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납니다. 매크로시스틱은 앞서 정의에서 보듯이 각각의 낭중의 크기가 2cm가 너무 많이 나는 걸 얘기하고 이때는 MCN, SCN, IPMN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별하는 것은 이제 MCN은 스무스 컨트롤, 스무스한 코너를 가지고 있고 올리고시스틱, SCN은 로블레이션을 가지고 IPMN은 약간 플레몰픽하고 로블레이션 되어 있지만 메인 피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이 앞에 두 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마크로시스틱 SCN은 굉장히 감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유니오큘러 타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크기가 2cm가 넘는. 근데 결국은 이때는 이제 MRCP를 찍어서 피덕트와 커뮤니케이션 유무를 가지고 IPMN과 감별이 가능하고 또 마진 서피스가 스무스하냐를 가지고 MCN과 감별이 되는데 결국 이걸로서 충분치 않으면 US가 커넥트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인 피덕트와 커뮤니케이션 유무를 가지고 또 크라이테리아를 많이 잡습니다. 이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브랜치덕트 IPMN과 슈도 시스템가 가장 주된 경우이고 리텐션 시스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넥 자체가 IPMN의 경우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약간 앵귤레이션이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MRCP에서도 사실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잘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초음파에서 다행히 잘 메인 피덕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은 IPMN 진단됐었고 이 환자의 MRCP 사진이고요. 슈도 시스템 헤드에 아주 큰 시스템가 있었고 덕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이쪽은 SCN인데 덕터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MRCP까지 찍으면 메인 피덕터 커뮤니케이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센시티비티가 한 90에서 10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투어가 어떠냐를 가지고 또 이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MCN은 컨투어가 스무스하죠. 스무스하고 이제 바디 테일이 주로 많고 셉테이션이나 뮤랄 노들이 있다면 MCN을 도입하고요. 브랜치덕트 IPMN은 스무스 컨트롤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플레몰픽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싱글로 유니오큘러하게 보는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메인 피덕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더 도입할 수가 있고 슈도 시스템은 이제 스무스 컨트롤을 가지지만 마진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주변에 크로닉 팬크라타이티스 에비던스가 있으면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데모그래픽 팩터입니다. 다른 어떤 부위의 낭중보다도 이제 SPN은 20, 30대 여성에서 많고요. 이제 MCN은 40, 50세의 중년 여성에서 많고
SCN은 60, 70대 여성에서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슈도시스는 남성에서 더 많고, IPMN은 거의 남녀가 비슷하고, SCN은 여성에서 7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MCN과 SPN은 여성에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MCN에서 여자 46세 환자의 MCN이고, 78세 남자의 유리노클라시스인데 이건 IPM이고, 76세 여자인데 SCN으로 진행되고, 24세 여자 바디테일의 어떤 믹스드 에코익 메스가 있는데 SPN으로 진단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폴로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모크리틱 팩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평가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로케이션은 일반적으로 MCN이 이제 바디 테일에 생기는 것이 95% 정도가 바디 테일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벤덕 타입 IPM에는 헤드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멀티포컬하게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IPM의 경우에는 한 40% 정도에서 멀티포컬 오거든요. 이제 시스트가 유니로큘한 시스트가 있는데 헤드에도 있고 바디 테일에도 있다. 이러면 IPM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물론 슈도 시스트도 멀티포컬 올 수 있습니다. SCN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솔티라고 하지만 폰 히틀 린다우 디지즈 신드롬에서는 멀티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칼시피케이션 유무도 DDX 포인트가 되는데 SCN의 경우에는 이렇게 센트럴 스트레이트가 있으면서 그 위에 칼시피케이션 있는 경우도 많고, MCN의 경우에는 마진 쪽에 칼시피케이션, 페리페리 쪽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슈도시스트는 마진 쪽에 칼시피케이션도 SPN도 마진 쪽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리드 시스틱은 SPN의 경우에는 솔리드 매스 있고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동반된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각각의 디지즈 4가지를 잠깐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슈도시스트는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슈도시스트는 일단 팬그래프 히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IPM과 같은 이런 투머 때문에 이게 막혀가지고 뮤신 때문에 막혀서 세컨더리로 obstructive pancreatitis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 검사를 하거나 US FNA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슈도시스트는 여성보다는 남성에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몰폴로지를 보면 라운드하고 오발하고 마진이 스무스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진 쪽에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주변에 크로닉한 팬크라타이티스 에비던스가 있으면 훨씬 더 페이버한 소비이고, 세프타나 솔리드 컴포넌트가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 있고, 3분의 2에서는 메인 피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US FNA에 보면 아밀라제가 증가되어 있고, 보통 250 이상, CA는 좀 낮은 5 이하로 SCN의 특징은 요약을 하면 이제 70~80%에서는 여성에서 많고 60~70% 여성에서 많다. 굉장히 또 중요한 소리고요. 모르폴로지를 보면 이제 마이크로시스틱한 타입이고 더 심해서 허니콤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올리고시스틱이나 마크로시스틱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마진 자체가 초음파에서 로큘레이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센터 쪽에는 이 바이로셉타가 의해서 스테일레이트 스카 형태로 나타나거나 센트럴 칼시피케이션이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덕터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SN은 이렇게 폴리시스틱 타입이 제일 많고, 허니콤 패턴, 올리고시스틱 타입도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틱 SN을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롤레이션이 되어 있고, 아주 사이즈가 작은 멀티플한 시스틱 스트럭처가 있으면 솔리드하게 나타날 수, 솔리드한 투머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쪽에 바스큘리티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니콤 패턴으로 거의 솔리드한 베스트를 보여주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주 작은 시스틱한 보시면 동반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후방 음영 증강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액고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CT나 MR 찍어보면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IPM에는 이제 빈스톡 타입 경우는 헤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멀티포컬하게 한 40% 정도에서 있다고 되어 있고,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60에서 70세 사이에 잡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메인 덕 타입은 이제 진단 크라이테리아가 메인 피덕트가 5mm 이상 늘어나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브레인스톡 타입은
브레인덕트가 10mm 이상으로 늘어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물론 메인 피덕트가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ES FNA에 보면 아밀라제는 없습니다. 피덕트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 없고 CA가 192 정도로 상당히 높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은 이렇게 메인 덕트 타입이 있고 또 브랜드 덕트 타입이 있고 컴바인 타입이 있습니다. 메인 덕트 타입은 메인 피덕트가 이렇게 늘어나 5mm 이상 늘어나 있는데 헤드 쪽에 obstructive region, 뭐 뱅카드 헤드 캔서라도 이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얘기하고 ERCP 보면 피치 마우스 어피어런스가 관찰되기도 하죠. 주로 보는 것은 브랜치 덕트 타입 IPM이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것은 결국 시스트라기보다는 덕트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 다양하게 이제 잘리면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잘려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어 멀티가 보인다는 것이고 오바람 모양과 기축한 모양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 또 이렇게 곤봉지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시스트 바이 시스트라는 것은 시스트 MCN에서의 시스트 인 시스트와 반대로 시스트와 시스트가 경계가 서로 바깥쪽에 시스트가 붙어 있다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번치 오브 브레이프스라고 해서 포도송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이고 마진 자체는 이제 롤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튜브나 엑스터널 컨투어를 보이고 멀티하게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 메인 피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이 이런 속에 있다면 IPM에다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RCP 찍어보면 이렇게 아주 잘 구분이 됩니다. MCN은 이제 바디 테일에서 가장 흔합니다. 대부분 바디 테일이고 95% 정도 바디 테일이 있고요. 대부분 다 싱글로 나타나고 사이즈가 5cm가 넘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40, 50세의 미들에이지드 우먼에서 볼 수 있다고 모폴로지를 보게 되면 마진 자체가 이렇게 스무스한 마진을 가지고 있고 인터널 셉테이션이 동반되거나 뮤랄 노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리페리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기도 하고 시스트 인 시스트 그러니까 시스트 안에 또 셉테이션 때문에 시스트 양상을 보인다. 이 시스트 인 시스트는 IPM에서의 시스트 바이 시스트와 비교되는 것이고 메인 피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N은 저도 경험은 없습니다만 멀리건 포텐셜이 있는 것으로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다 생길 수가 있고 위치는 20-30세의 여성에서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솔리드한 튜브이면서 안에 센츄럴 시스트가 포션이 동반된 이 형태로 믹스드 솔리드 시스템 메스로 나타나는 것이고 마진 자체는 웰 마지네이티드 라운드한 서피스를 가진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튜머럴 헤머리지 또 칼시피케이션 등이 동반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표로 요약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빨리 설명해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영상 검사 이용이 증가되면서 췌장에서 발견되는 PCN의 빈도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결국 늘고 있다는 얘기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췌장이 낭종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그리고 우리 1차 진료기관 의사들도 직면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이런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1차 진료기관에서도 뭐 MR이나 CT를 찍을 수 있으니까 의뢰를 해서 이것이 CT, MR까지 찍으면 중량성이냐 비중량성이냐 또는 점액성이냐 비점액성이냐 판별은 거의 80% 이상에서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되지 않으면 의뢰를 해서 EBS FNA까지 해야 되겠죠. 진단을 할 때는 이런 데모그래픽 팩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담력 또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영상 소견은 주로 모르폴로지컬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견을 가지고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렇게도 안 되면 EBS하고 시스트 플루이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T나 MR, EUS 등이 감별 진단 및 서베일런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CT나 MR, EU에서 우연히 발견된 PCN의 경우, 특히 코레이티브 의미가 있는 어떤 환자한테서 추적 검사를 할 때, 뭐 가이드라인대로 MR이나 CT를 계속 찍어야 되느냐. 그렇지만 일단 트랜스 압도미널 울트라사운드도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소닉 윈도우가 좋은 롤리스크의 PCNA 추적 검사 시에는 MR과 보완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 비용도 줄이고 환자 불편감을 줄이는 데 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 검사를 해서 초음파에서 낭중의 크기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위치에 병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는 다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도 아마 앞으로 좀 더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어떤 트랜스 압도미널 얼트라사운드 역할 자체가 이런 서베일런스 이미지 툴로서는 좀 한계가 있고 좀 더 어떤 검사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릴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책 보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다. 의미 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장병변을 보다 보면 쉽게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이것저것 연구하다 보면 또 굉장히 고민하다 보면 조금씩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기자의 피라미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 갔다. 이집트 갔다 왔어요. 예. 그 피라미드시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럼 제가 내가 일본 책을 보니까 피라미드 보고 생각한 게 피라미드시 기자의 피라미드 그 굉장히 큰 피라미드시고 원래 나일강을 따라가 조금 좀 피라미드시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일강이 이제 강물이 와가 저 카이로 해가 쭉 빠져나가잖아요. 물이 사막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피라미드 사이에 그 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그 사막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빠져가지 않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그 돌을 쌓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뭐라 합니까 물을 이쪽으로 사막 쪽으로 안 가기 위해서 그 만들었는 그거고 기자의 피라미드는 왜 만들었냐? 일본 책에 보니까 일본이 그 소리를 뭐라 썼냐면 원래 저 피라미드 지금 그냥 돌덩어리 있잖아요. 원래는 거기였다며 대리석으로 저기 화강암으로 다 그렇죠. 햇빛이 비추면 반사가 됐대요. 근데 왜 세 개를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나일강의 델타 지역이 엄청난 밀의 생산지거든요.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면 방향 감각을 잃고 또 나일강은 범람이 되고 나면 땅을 이제 확 다 네 땅 내 땅 다 없어져가 범람되잖아요. 토지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기자의 피라미드 세 개가 어떤 태양의 각도에도 반사가 되기 때문에 나일 델타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토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저기 좌표랍니다. 그런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거는 그거라 방향을 알기 위한 그 뭐라 하는 피라미드 각 사각형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개가 다 동서남북을 아주 정확하게 가리키고 그렇고 세 개가 또 빛의 각도에서 정확하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렇죠. 쿠프왕이고 쿠프. 앞으로에 맨카우로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이렇게 있습니다. 저 밑에는 위치에 뭐? 따라서 다 차이가 나요. 저 불이 넣는 데는 어딥니까 저게? 요거는 제가 묵었던 기자 피라미드인 호텔에서 옥상에서 아침 저녁 먹으면서 여기 보면 다른 그 주변에 호텔이 아니고 아주 여관 정도 되는 아주 열악한 숙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호텔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 앞에 있는 호텔이고 저는 인터넷으로 예매했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보기보다는 사진에서 멀어 보이죠. 근데 여기 바로 이제 피라미드의 후문 쪽인데 거기 바로 앞에 있는 대부 숙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정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고 아침에 아침 먹을 때 저녁에 차 한잔 할 때 보면은 정말 큽니다. 크고 바로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면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뭐 강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네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경 원장님은 이미 PC 마우스 패턴에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IPM에는 메인 덕트 타입에 주로 있는 것입니다. 메인 덕트 타입, 브랜치 덕트 타입에는 이게 이 정도까지 잘 없는 것 같고 결국 이것이 이제 뮤신이거든요. 이제 IPM이라는 것은 결국 P 덕트의 어떤 점막에서 상표가 생긴 거기서 뮤신이 과학 분비가 돼서 이제 과학 분비가 되니까 덕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IPM의 덕트 딜라테이션은 폐쇄가 돼서 옥석션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라 뮤신 과학 분비 때문에 이 압력이 팽창이 돼서 덕트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덕트 타입 경우에는 이것이 뮤신이 바깥으로 이 메이저 앰플라, 메이저 파퓰라 쪽으로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꼭 이제 물고기 입처럼 보인다 그래서 퀴시 마우스 패턴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다. 그 SCN의 솔리드 타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안에 시스터가 아주 작아가지고 초음파 빔이 리버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시스터를 안 보이고 솔리드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진짜 현미경학적인 그게 솔리드인데 안에 수술해 보면 마이크로로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작은 시스터로 그렇게 우리가 그 CT라든지 MR로 안 나올 정도의 작은 시스터로 된 두 번째 경우 솔리드. 아마 예. 하이러니제이션이 돼서 그랬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그렇게 보면 예. 시스트 형태가 일단 MR 상에서 잘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데 병리학적으로 잘라 보면 예. 보인다 하는 그런 게 두 가지 타입. 케이스 바로 넘어갈까요? 네. 케이스가 바로 연관되는 거였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마치고 지금